9페이지 매매 보겠습니다. 네. 갑과리 토지 100번지를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칩시다. 계약은 뭐냐? 약속이죠. 팔기로 약속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매도인. 사기로 약속한 사람 이름이 매수인. 그래서 매매 계약이 뭐고 물어보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을 약정했고 매수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 뭐다? 매매다. 그래서 매매는 두 사람의 약속만으로 체결되니까 무슨 계약이다? 낙선계약이죠. 낙선계약 반대말은 뭐예요?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은 약속만으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급부가 만족되었을 때 체결되는 계약이죠. 그런데 매매계약은 두 사람의 약속만으로 체결되니까 낙선계약이고, 물건을 받고 대가로 돈을 주니까 공짜는 아니죠. 유상계약이고, 그리고 내 약속은 나한테는 뭐가 돼요? 채무가 되겠죠. 그래서 갑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재산권 이전의 채무를 지고, 매수인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대금 지급을 약정했으니까 대금 지급을 해야 될 채무를 진다. 그러니까 쌍방 모두가 채무를 지니까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죠. 그리고 매매 계약을 맺을 때 꼭 뭐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건 아니죠. 계약금을 꼭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매매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뭐 슈퍼 가서 라면을 한 개 샀다, 담배를 한 개 샀다, 라면을 사거나 뭐 음료수를 한 병 사 먹을 때 꼭 계약서를 적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은, 재산법은 계약자의 원칙상 방식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분료식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낙성, 유상, 쌍무, 분료식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낙성계약은 맺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약속만으로 체결되다 보니까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약속을 잘 믿지는 못하죠. 말을 못 믿으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한 1,000만 원 거시겠습니까? 이렇게 청약을 했다고. 그럼 그 청약에 대해서 매수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하면 바로 계약금 계약이 체결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매매계약은 낙선계약이고, 그 낙선계약을 못 믿어서 하는 것이 계약금을 걸으라 하는 건데, 그 계약금 계약도 또 약속만으로 체결이 되면 그 약속은 또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약속만으로는 할 수 없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1,000만 원이 현실적으로 지급이 되었을 때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계약금 계약은 낙선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물건 기타 급부가 만족되어야 체결되니까 요물계약이고, 그리고 계약금은 역할이 목적이다, 수단이다? 수단이죠.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 목적은 매매에 있지, 계약금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건 아니죠. 재산권 취득과 대금 지급을 하는 데 있는 거지, 계약금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건 아니라고. 그럼 계약금 하는 역할이 뭐죠? 이 계약금 1,000만 원은 매매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죠? 아무래도 계약금을 1,000만 원 걸어 놓으면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할까 안 할까? 제대로 이행을 하겠죠. 왜?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계약금 1,000만 원 몰수당할 수 있고 1,000만 원만큼 손해를 봐야 되니까. 따라서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계약이기 때문에 종된 계약이다. 매매 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성질이 요물 계약이면서 종된 계약이다. 그 다음에 이 계약금은 기능이 뭐가 있냐? 세 가지 기능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정약금으로 쓰입니다. 이 정약금이라는 것은 계약금 1,000만 원 속에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죠. 나중에 계약을 맺었다 안 맺었다 다툼이 생기면 계약금 1,000만 원이 증거가 된다. 해약금으로서 생길도 있습니다. 해약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 1,000만 원 속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 1,000만 원 가지고 해지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위약금으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추정이 되니까 별도로 약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위약금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위약금 특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까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100을 손해배상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1000만 원은 몰수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을 말한다? 위약금 특약을 맺었다라고 하고, 특약을 맺으면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 금액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얼마가 나든 계약금 1000만 원 받고 끝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갑이 아까처럼 토지를 팔고 을이 그걸 사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 걸었다. 그런데 매수인의 계약 위반으로 매도인에게 손해가 800이 났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나머지 200만 원은 돌려주세요, 이걸 할 수가 없고요. 손해가 1500이 났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1000만 원 받는 걸로 끝나야지 500만 원을 손해배상 다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예정된 금액이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위약금 특약을 맺으면 손해가 얼마나 나든 그 손해는 100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덜 나도 돌려달라 할 수 없고 더 나도 더 달라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손해배상 예정금으로서의 성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요, 해약금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해약금은 그 돈 1000만 원 속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 했죠. 1000만 원 속에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는데 그 유보된 해제권을 문제 삼아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돈 1000만 원 가지고 해지를 할 수 있는데 그 해지하는 절차가 이제 문제죠. 먼저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냐, 그 시기는 둘 중 한 명이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지를 한다면 그 방법은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과 수령한 사람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일방적으로 포기하면 돼. 그러니까 3월 1일 아침에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0만 원 걸었는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한 5천이면 사는 땅을 1억 주고 샀으니까. 그럼 우리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해? 그냥 전화해가지고 아침에 맺었던 계약 어떤 걸로 합시다. 일방적으로 포기 의사를 표시하면 갑은 선택권이 없이 그냥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1000만 원 포기하고 해지하면 됩니다. 이미 1000만 원 지급한 상태니까. 그런데 수령이 해지하고 싶다. 이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계획을 상환하면서 해지해야 됩니다. 이때의 상환은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급을 의미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억에 계약을 있는데 갑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한 2억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럼 해지하고 싶죠. 그럼 아까 을처럼 내일 아침에 내가 2천만 원 돌려줄 테니까 해지합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된다? 2천만 원을 가져가서 을의 맨진에 제공을 하면서 해지합시다 해야지,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가 2천만 원 돌려줄 테니까 해지합시다, 이래 갖고는 해지가 안 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을이 해지를 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수령을 거절할 수도 있죠.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 가서 공탁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공탁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제가 된다. 이게 이제 해제의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해제를 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발생할 거냐. 이건 아까 배웠는데 법정 해제하고 비교하시면 돼. 이것도 해제니까 당연히 소급표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아침에 계약을 맺고 3월 2일 날 1000만 원 포기하면서 해제합시다 하면 3월 1일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것으로 된다, 이런 뜻이죠. 소급표는 인정이 돼. 하지만 원상 회복 의무는 있다 없다? 원상 회복 의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점이 이행 착수 전이죠. 이행을 착수하기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고받은 것이 없으니까 되돌려줄 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무슨 기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계약금에 의한 해지는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1000만 원만큼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대도를 받을 것이 없으니까 동시행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해지하고 차이점이 뭐야? 원상회복, 손해배상, 동시행관계는 없지만 공통점은 뭐다? 소급폭의 문제는 발생한다. 요 가지가 계약금에 의한 해지입니다. 요건 이제 천천히 이제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에 의한 요 계약금 중요한 거예요. 계약금은 매니심 잘 나오는 거니까 잘 보셔야지. 자, 439페이지 책을 봅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은 이제 정리를 쭉 한번 해봅시다. 매매의 의 줄을 치고 여기서 약정이란 말을 안 빼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약정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매매가 묻고 물어보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이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야.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하고 이러면 틀립니다. 대금 지급을 약정하고 낙선계약이기 때문에 약정만으로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부터 줄을 칩니다. 통상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틀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재산권을 이전하고가 아니고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이렇게 있어야 돼. 그 다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것도 책이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챙기시고, 그 다음 매매의 법적 성질은 첫째 줄 합의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무슨 계약이다? 낙선계약이다. 그거 하나 챙기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쌍무계약이다 하는 말이 보이죠. 쌍방모두가 재물지니까 쌍무계약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유상계약이다 하는 말이 보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분료식 계약이다. 요걸 지금 본 거예요. 매매계약은 낙선, 유상, 쌍무, 분료식 계약이다. 그런 점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의의를 봅니다. 매매의 성립. 그래서 매매계약은 낙선계약이므로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줄치고, 합의만 있으면 그걸 가로 딱 묶습니다. 합의만으로. 요겁니다. 약정하고 두 사람의 약속만 합의가 되면 체결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등기를 주고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야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건 아니다. 그거 등기를 주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다? 이행의 문제지 계약 체결의 문제가 아니죠.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 다음 이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약정만으로 체결된다 하는 거 챙기시고, 그 다음 밑에 양가로 이번에 매매 계약 비용은 줄치고, 계약 비용은 쭉 가서 특약이 없으면 양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줄치고, 균분에다 동함치고, 매매 계약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등기 비용입니다. 등기 비용은 매매 비용이 아니고 뭐죠? 그거는 등기 전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해야지, 그거는 균분해서 부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조심하면 돼요.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매매 계약에 관련된 비용, 중개 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반씩 부담한다. 그 다음 매매 예약도 3월 때 가서 볼 테니까 지금은 안 봅니다. 바로 넘어가서 계약금을 봅니다. 443페이지. 이 계약금 중요한 거예요. 잘 보셔야 돼. 매매에서 매년 2문제 이상이 나오는데 그 한 문제가 계약금, 다른 한 문제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 담보 책임에서 나옵니다. 두 개는 꼭 나오는 거니까 잘 챙기시고. 자, 먼저 계약금의 의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매매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계약금이라 한다 하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의 행태. 행태에 대한 이거 옆에다 기능 이렇게 적었어요. 계약금의 기능은 아까 세 가지 있죠. 계약금이 여러 행태가 있는 거예요. 계약금은 한 개인데 그 계약금 하나 속에, 계약금 1,000만 원 속에 세 가지 기능이 숨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정략금이죠.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사용한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능이 해약금이죠. 해약금은 줄을 쳐, 마지막 줄.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약금 1,000만 원 속에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 숨어 있다 이런 뜻이죠. 유보 기능이 있다. 그 다음 위약금. 위약금 원칙은 추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아까 특약을 맺어야 된다 했죠. 특약을 맺어야 된다. 그렇게 봤고요. 특약을 맺으면 둘째 줄에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추징이 됩니다. 위약금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했어요. 우리 책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추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특약을 해야 되고, 특약을 맺으면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추징되기 때문에 손해가 얼마나 나든 1,000만 원 가지고 끝을 내야지 더 이상 달라갈 수는 없다 이랬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계약금 지급의 약정은 첫째 줄
종속된 계약이다 줄치고 종속된 계약이다. 이것도 이제 책에 빠져 있는 부분이 요겁니다.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면서 동시에 뭐다?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란 말이 지금 빠져 있죠.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1,000만 원이 지급이 돼야 계약이 체결되지. 지금 이제 700만 원만 지급했다면 요거는 계약금으로 인정이 된다는데 이게 계약금 계약을 맺은 걸 안 봅니다. 따라서 700만 원 포기하면서 저쪽에서 1,400을 돌려주면서 해지합시다.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완전히 만족되었을 때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지급 약정 옆에다 두 개를 딱 찍으세요. 요물계약 적고 또 종속된 계약 적고 요물계약이면서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딱 적었죠.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박스를 봅니다. 판례 박스 둘째 줄에 봅시다.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당사자가 줄을 칩니다.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이 줄 치고 아까 계약금 1,000만 원을 주세요 청약했고 주겠습니다라고 승낙했는데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700만 원을 지급했단 말이죠. 이때는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 안 됐다. 계약금 계약 자체가 체결이 안 된 거예요. 따라서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판례 본문 마지막에서 둘째 줄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왜 성립 안 되죠? 계약금 계약하고 무슨 계약이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다 지급돼야 되는 거예요.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주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 밑에 판례도 한번 봅시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줄치고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줄을 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다 줄치고 아까 말한 대로 1,000만 원 달랬는데 700만 원 지급했죠? 근데 갑이 해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배액인 1,400만 원을 돌려주면서 해지합시다. 돼? 안 돼? 그건 안 돼. 꼭 해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애당초 약속했던 대로 1,000만 원의 배액인 얼마를 줘야 될까?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해지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현실로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인 1,400을 돌려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지하고 싶으면 700만 원만 포기하면서 해지합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꼭 포기하고 싶으면 애당초 약속한 대로 300만 원 더 줘. 그리고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해지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그 일부 지급은 금전만 포기하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제권 유보 약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제권 유보 약정 옆에다가 적으세요. 그냥 해약금에 기한 해제 이렇게 딱 적으세요. 해약금에 기한 해제. 타이틀이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해제권 유보 약정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돈 1,000만 원 속에는 돈 1,000만 원 속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보된 해제권을 덜쳐내서 해제한다. 이게 이제 계약금에 기한 해제입니다.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이제 쭉 보는 거죠. 계약금에 기한 해제. 그래서 둘째 줄, 셋째 줄에 보니까 특별히 해제권 유보의 지지가 밝혀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대의 증명이 없는 한 당연히 계약금 1,000만 원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해약금이라는 기능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줄치고. 그 다음에 내려서 동그라미 2번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라지 말고 어떤 뭐야? 행사 시기 이렇게 하는 게 좀 옳죠. 존속기간은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해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시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줄치고 여기까지 봤죠. 그 시기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둘 중 한 명이라도 이행에 착수를 해버리면 둘 다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한다 뭐 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띠것으로 내려와서 이행의 착수란 통상적으로는 중도금 지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행의 착수고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이행의 착수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한 명이라도 이행에 착수해버리면 둘 다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못한다. 그래서 그 니은의 그런 말 있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줄을 쳐 매매계약 당사자 중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했다면 해제권은 봉쇄가 된다. 그 다음 리얼로 내려서 이행의 착수는 줄을 쳐 자신의 계약상 채무에 대해서 행해지어야 함으로 줄치고 자신이 뭔가를 주는 것이 이행의 착수지 남 보고 달라 하는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그거는 이행의 착수가 아닙니다. 매도인의 이행의 착수는 아까 말했죠. 자기가 뭔가 줘야 돼. 주는 게 뭐지?
쥐가 줄 거는 등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등기서류를 제공하는 게 이행착수라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행착수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죠. 그 다음 넘어가서 미음을 봅니다. 미음.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할 수 있으므로 줄치고 이행기 전에도 이행이 착수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도금 지급 날짜를 앞당겨가지고 3월 20일 날 줘버렸다. 그것도 이행이 착수다. 이행이 착수로 봅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는 이행이 착수인데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앞당겨서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행이 착수한 걸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면이 가지고 중도금은 4월 1일 날 지급키로 하고 그 이전에 지금은 중도금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특이한 매입은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이하게 없으면 미리 지급하는 것도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해제의 의사표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옆에 가로 열고 방법 이렇게 적었어요. 이것도 타이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해제의 방법입니다. 그럼 계약금액에 의한 해제를 하는 방식은 기억, 둘째 줄,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끊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할 것을 요한다. 줄치고 배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부자는 아까 말한 대로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그냥 일반적으로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계획해줍시다. 한번 그냥 포기하는 거 보고요. 그런데 이제 니은의 수령자는 배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지급의 의미는 꼭 현실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가져가서 해지합시다 하고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배액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넷째 줄에 보니까 이는 제공으로 족하고 상대방이 그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가서 현실적으로 뭐 공탁을 할 필요는 없다 이랬죠. 그 판례 챙기시고 이렇게 해서 해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기억 둘째 줄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다. 줄치고 아까 여기서 소급은 있다 했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해제 제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소급이 있는 거예요. 소급은 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 문제는 있다 없다. 손해배상이라든지 원상회복은 없다 이랬죠. 그래서 둘째 줄 그 밑에 줄 셋째 줄에 보니까 기억의 셋째 줄 채무가 소멸할 뿐이고 계약상 급부의 반환 의무, 즉 원상회복 의무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점이 이행착수 전의 시점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 채무불이행이라든지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의 효력으로 넘어와서 447페이지 여기서부터는 별로 뭐 중요하진 않는데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자, 매도인의 급부 의무 줄치고 아까 말한 대로 매도인은 무슨 약속했어요? 재산권 이전을 할 것을 약속했으니까 무슨 의무를 진다? 자기가 약속한 것은 자기한테는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재산권 이전에 의무를 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재산권 이전할 때 흠이 있는 걸 줘야 될까? 깨끗한 걸 줘야 될까? 깨끗한 걸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에 만약에 뭐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 가처분이 붙어 있으면 그걸 풀고 깨끗한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재산권 이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안에 2번만 봅니다. 동안에 2번 매도인이 부담하는 걸 이전 의무는 그 밑에 줄 목적물로부터 아무런 부담이 없는 모든 이익을 실질적으로 항유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말하고 따라서 줄을 칩니다. 셋째 줄부터 줄 칩니다. 셋째 줄에 매도인은 목적물의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멸시켜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거기다 줄을 딱 치고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가 붙어있으면 그걸 깨끗하게 풀고 깨끗한 상태로 넘겨주는 것이 옳다 이런 뜻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점유 이전 의무 등 줄치고 등기만 준다, 점유도 준다. 토지 등기도 넘겨줘야 되지만 점유도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 우리 사용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점유 이전의 의무도 진다. 그때도 깨끗하게 점유 이전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목적물에 대한 과실 인도 의무 줄치고 이건 이제 과실은 대금 지급 시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생산된 과실은 매도인이 먹고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생산된 과실은 매수인이 먹고 이러면 되겠죠. 가령 뭐 가별에게 감나무 밭을 팔았다. 그러면 그 해 가을에 생산된 감을 누가 먹을 것이냐 이게 과실이죠. 그러니까 대금 완납 전 과실은 매도인이 먹고 대금 완납 후에 생산된 과실은 매수인이 먹고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목적물 인도 전 생산된 과실 이렇게 나왔다고. 인도 전이라는 것은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돈을 안 받았으니까 나도 가수는 땅을 안 넘겨주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매도인이 먹고.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 지문이. 대금 완납 후 인도 전 생산된 과실은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 이미 대금이 완납됐으니까 가수는 토지를 인도하기 전이라도 그때 생산된 과실은 매수인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실에 대한 것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이한 매기 가지고
올해 생산된 가실은 매도인 농사 지었으니까 매도인 먹기로 하자. 이렇게 특약을 맺으면 대거 만나보라도 가실은 누가 먹는다? 매도인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하시고 이 가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니까 뭐 매매 목적물의 인도를 기준으로 가실의 기속을 정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가 대금 지급을 기준입니다. 이거는 인도 단순한 인도가 아니에요.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줄에 인도 전 생산된 가실은 매도인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판례를 보니까 대금 완납 후 줄치고 인도 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대금이 중요해, 인도가 중요해. 대금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도 전이라 할지라도 대금을 완납해버리면 이때는 매수인에게 가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도 전이 아닙니다. 인도가 기준이 아니고 대금 기준입니다. 대금 완납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금 완납 전 생산된 가실은 매수인이 먹고 대금 완납 후에 생산된 가실은 인도 전이라 할지라도 매수인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금 완납. 그 다음 매수인은 무슨 의무를 질까요? 아까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약정했으니까 무슨 의무를 진다? 대금 지급을 할 의무를 진다 이러면 되지. 대금 지급의 의무를 진다. 그래서 뭐 대금 지급 기일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은 당사에 약정한 대로 정하면 될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목적물을 인도받는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목적물 인도와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으니까 목적물을 인도받는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449페이지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와 있죠. 이 담보 책임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매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인문과정 할 때 담보 책임과 관련된 표를 내드렸을 거예요. 그 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표가 없으신 분들은 467페이지에 가면 핵심 정의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46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담보 책임 표가 나와 있고 468페이지까지 걸쳐서 나와 있죠. 그죠? 그 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이 매년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담보 책임은 양이 조금 많으니까 조금 시간이 빠른데 잠깐 쉬었다가 차라리 잠깐 쉬었다가 45분부터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